완전히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차를 몰고 또 똑같이 비싼 기름값을 내면서 고통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근데 정부가 한 사람한테는 10만 원을 주고 다른 한 사람한테는 60만 원을 줍니다. 무려 6배 차이네요. 네, 무려 6배 차이예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들으면 좀 약간 불공평하게 들리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들리죠. 네, 오늘이 2026년 4월 13일 월요일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묘하고 파격적인 숫자들,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할 그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세부 지침에 등장하는 실제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죠.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막 거슬러서 뛰어나가려는 것 같거든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그 삼중고 때문에 다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이 정확히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뭔지 저희가 오늘 완벽하게 해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그 10만 원과 60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이걸 겉으로만 보면 참 같은 세금 내고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으니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재난지원금들이 그 전 국민한테 똑같은 금액을 주거나 아니면 소득 기준으로만 끊어서 일괄 지급했던 것과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네,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막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처한 경제적 방어력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계산해서 아주 정교하게 짜인 맞춤형 매트릭스에 가깝습니다. 맞춤형 매트릭스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게 그 약간 RPG 게임 같다는 거였거든요. 게임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 게임 시작할 때 내가 고른 직업이 뭐냐, 그리고 처음에 스폰된 그 시작 마을이 어디냐에 따라서 운영자가 쥐어주는 기본 보상 아이템 등급이 막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 정책도 딱 그렇더라고요. 소득이라는 직업축, 그리고 거주지라는 마을축이 교차하면서 내 지원금이 결정되는 구조인데, 일단 소득 기준부터 보면 대상자가 전 국민의 70%입니다. 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그리고 소득 하위 70% 이렇게 나뉘어 있죠. 경제적 타격에 취약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건 뭐 당연한 이치니까 쉽게 납득이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두 번째 축 말씀이시죠? 네, 바로 거주지 조건이에요. 그 거주지 조건이 이번 정책의 아주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단순히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나누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유가라는 재난이 지역에 따라 얼마나 그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수치화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직접 쫙 비교해 보니까 패턴이 딱 보이더라고요. 기초주급자 그룹을 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55만 원인데 비수도권은 60만 원입니다. 네, 5만 원 차이가 나죠. 차상위 그룹도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고요. 소득 하위 70% 그룹도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소득 수준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냥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5만 원이 플러스 되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지방 거주자를 우대하는 보너스 개념은 아닐 텐데. 당연히 아닙니다. 이건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인프라 격차를 비용으로 정확히 환산한 겁니다. 대중교통 인프라요? 네, 이 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고유가 피해 보전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시죠. 기름값이 막 리터당 2,000원, 3,000원으로 치솟을 때 수도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자가용 집에 두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겠죠. 그렇죠. 출퇴근이 좀 피곤해지긴 하겠지만 아주 촘촘한 대중교통망이라는 확실한 대체제가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비수도권은 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버스 배차 간격이 막 1시간씩 되거나 아예 노선이 없는 곳도 많다 보니까 애초에 차를 두고 나갈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이나 물류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훨씬 높고요. 트랙터를 몰든 1톤 트럭으로 짐을 나르든 아니면 단순히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든 무조건 운전대를 잡고 비싼 기름을 넣어야만 일상이 굴러갑니다. 필수 생존 조건이네요. 맞습니다. 즉, 저 5만 원이라는 차액은 지방에 산다고 주는 혜택이 아니라 대중교통이라는 방어막이 없어서 그 맨몸으로 고유가 타격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들의 강제된 연료 소비량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그런 실질적인 비용인 셈입니다. 상책이 여지없이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인 비용을 채워주는 거였군요. 근데
지역 매트릭스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 진짜 놀라운 항목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별도 분류예요. 아, 네, 중요한 포인트죠. 자료를 보면 인구 감소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아까 제가 소득 하위 70%인 수도권 거주자가 1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똑같은 소득이라도 인구 감소 특별 지역에 살면 25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데 이건 단순히 주유소 가는 거리가 멀어서 더 주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인구 감소 지역, 그러니까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도시나 농어촌은 고유가 상황에서 단순한 교통비 증가 이상의 거대한 인프라 붕괴를 겪게 됩니다. 인프라 붕괴요? 네, 인구가 줄면 당장 동네 마트가 문을 닫고 약국이 사라지고 병원도 통폐합되거든요. 과거에는 걸어서 10분이면 해결할 수 있었던 생필품 구매나 진료를 위해서 이제는 왕복 30km, 50km를 운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 그건 진짜. 인프라가 멀어질수록 생존을 위한 필수 이등거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여기에 고유가가 덮치면 그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페널티가 되어버립니다. 생존 비용 자체가 폭등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60만 원 대상자인지 10만 원 대상자인지 그 억울해 보였던 숫자의 차이가 사실은 내 삶의 환경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지표였던 셈이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치죠. 그럼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빨리 내 몫을 받아야겠다. 다들 같은 마음이겠죠. 당장 스마트폰 켜서 신청 버튼을 누르고 싶으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 타임라인을 보면 여기서 또 한 번 턱 하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 신청 타임라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죠. 우선 첫 번째 레이스는 정확히 2주 뒤인 4월 27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4월 27일이요? 네, 온라인으로는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으로,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예전 재난지원금 때랑 비슷해서 꽤 익숙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답답했던 건 그 다음입니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신청 기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사람들은 무려 3주를 기다려서 5월 18일이 되어야 2차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2차 기간이 따로 있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화가 나거든요. 어차피 예산도 다 편성되어 있고 줄 돈인데 왜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한테 쫙 풀어서 숨통을 좀 틔워주지 않는 건가요? 답답하실 수 있죠. 중간에 껴있는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고유가 때문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인데 말이에요. 그게 겉보기엔 행정 편의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복지의 최우선순위라는 매우 현실적인 제약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이요? 만약 5월 18일이라는 2차 기한 없이 4월 27일 아침 9시에 대상자인 3천만 명이 동시에 스마트폰 앱을 켜고 주민센터로 달려간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 3천만 명이 동시에. 그럼 서버가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네요. 오프라인 주민센터는 새벽부터 줄이 뱀처럼 늘어설 테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마스크 대란 때나 백신 예약할 때 경험했던 그 아비규환이 그대로 재현될 겁니다.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디지털 서버 마비, 현장 행정의 붕괴가 100% 일어납니다. 아, 확실히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서버가 터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불평등입니다. 피해의 불평등이요? 내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오늘 당장 지원금 앱 접속에 실패하면 짜증은 나겠죠. 하지만 당장 오늘 저녁을 굶지는 않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다시 접속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하지만 당장 오늘 분유를 사야 하거나 보일러에 넣을 등유 10리터 살 돈이 없어서 냉방에서 자야 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시스템 마비로 인한 이 며칠의 지연은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입니다. 아, 단순히 시스템 안정화하려는 어떤 기술적인 이유가 아니었군요.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생존을 위한 전용 차선을 따로 열어둔 겁니다. 트래픽을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1차 기간에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는 매우 치밀한 시간 설계네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3주를 진짜 얌전히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죠. 여기서 시스템 구조상 청취자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할 규칙이 하나 있죠. 1차 기간에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2차 기간에 또 신청할 수 없다. 즉 중복 신청 불가 조항입니다. 네, 혹시라도 1차 때 받고 5월 18일에 열리면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행복한 상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본인 그룹에 맞춰서 딱 한 번만 탈 수 있는 그런 탑승 게이트 개념이니까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신청을 마쳤고 여러분의 신용카드나 상품권 앱에 지원금이 충전됐습니다. 15만 원이던 60만 원이던 돈이 들어왔죠.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네, 소비의 문제죠. 지갑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 하고 막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다가올 여름 휴가철에 타 지역으로 놀러가서 쓰려고 계획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 큰일 날 소리죠. 네, 큰일 납니다. 이 지원금은 돼지 저금통에 예쁘게 모아둘 수 있는 공돈이나 여윳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이걸 되게 폭발성이 아주 강하고 유통기한이 짧은 경제 연료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연료를 소비하는 데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경제연료라는 비유가 진짜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연료는 태워야 동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여러분이 이 연료를 아끼지 말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특정한 엔진에만 주입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요? 여러분이 4월에 돈을 받았든 5월에 좀 늦게 받았든 상관없이 이 지원금의 유효기간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까지로 쾅 못 박혀 있습니다. 잠깐만요. 8월 31일 자정이 지나는 순간 남은 포인트나 금액은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는 거죠? 네, 소멸됩니다. 내가 못 쓴 돈을 국가가 얄짤없이 회수해 간다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타임리밋을 빡빡하게 걸어둔 건가요? 뭐 가을이나 겨울에 난방비로 쓰게 넣어두면 안 되나요? 그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화폐의 유통 속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일종의 쇼크요법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갑을 닫으면 돈이 돌지 않아서 경제라는 혈관이 그냥 막혀버리거든요. 아, 돈맥경화가 오는군요. 그렇죠. 정부가 수조 원을 풀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은행 계좌에 저축해버리거나 미래를 위해 쟁여두면 정책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8월 말이라는 시한폭탄을 딱 달아놓고 이 돈이 단계간에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억지로라도 강렬하게 타오르도록 만든 겁니다. 빨리 써서 돈이 돌게 만든다는 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갸우뚱했던 건 두 번째 제약이에요. 네. 바로 장소와 업종 제한입니다. 이 연료를 진짜 아무 데서나 태울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특광역시 그리고 시, 군 안에서만 써야 합니다. 네, 거주지 제한이죠. 그러니까 서울 사는 분이 주말에 춘천 놀러가서 닭갈비 사 먹는데 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결제할 수 있는 곳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거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철저히 묶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백화점, 대형마트, 대기업이 운영하는 배달 앱이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결제 자체가 아예 뜹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은 당연히 안 되고요. 아예 결제가 안 되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름값 맡기려고 집 앞 대형마트 가서 한 번에 좀 싸게 장을 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소비의 자유를 막 통제하는 걸까요? 그 제한을 풀어버렸을 때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 매출 제한이나 지역 제한 없이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곳에서 이 돈을 쓰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대형마트 가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 쓰기나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 혹은 이마트, 스타필드 같은 거대 유통망에서 지원금을 소진할 겁니다. 편리하니까요. 그러면 국가가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국민 세금으로 조성해서 뿌린 그 수조 원의 막대한 연료가 단 며칠 만에 몇몇 거대 기업 본사에 금고라는 블랙홀로 흔적도 없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 정작 고유가로 제일 고통받는 우리 동네 상권에는 돈이 단 한 방울도 안 떨어진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에 피가 돌게 하려고 수혈을 했는데 심장 역할을 하는 대기업이 그 피를 다 독식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30억 이하 제한, 그리고 거주지 제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가드레일을 친 겁니다. 그 가드레일을 쳐서 돈을 가두는 거군요. 네, 여기서 지역 승수 효과라는 경제학적 마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대형마트 대신 집 앞 동네 정육점에서 5만 원어치 고기를 사면 그 정육점 사장님은 그 돈으로 옆집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요. 아, 돈이 도네요. 네, 세탁소 사장님은 다시 앞집 문방구에서 아이들 학용품을 삽니다. 대기업으로 빠져나갔다면 단 한 번의 소비로 끝났을 그 5만 원이 우리 동네 골목골목을 핑퐁처럼 튕겨다니면서 15만 원, 20만 원어치의 경제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쓰라는 게 단순히 영세상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라는 그런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었군요. 내가 우리 동네 미용실이나 국밥집에서 결제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무너져가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강제로 띄게 만드는 일종의 심폐소생술이었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형마트 못 가는 불편함 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내 돈이 우리 동네를 지탱하는 생명줄이 된다는 거니까요.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2차, 3차 파급 효과까지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 의도를 소비자인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동참할 때 정책이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심층 분석을 들으시면서 출근하거나 장을 보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서 복잡했던 정보들을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한 번 더 그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기억해야 할 건 딱 3가지 흐름입니다. 첫째, 내가 받을 금액 확인하기. 나는 10만 원 그룹인지 아니면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살아서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잭팟 그룹인지 그 매트릭스의 좌표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본인 좌표가 중요하죠. 둘째, 달력의 알람 맞추기. 본인이 취약계층이라면 당장 4월 27일부터, 일반적인 소득 하위 70%라면 5월 18일부터 게이트가 열립니다. 서버 안 터지게 날짜 꼭 지키시고요. 셋째, 8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 동네 골목에서 야무지게 소비하기. 대기업 배달앱 대신 동네 단골 식당에 가서 직접 이 경제 연료를 태우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한 핵심적인 액션 플랜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었네요. 근데 오늘 이 자료의 파편들을 모아서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저는 단순한 경제정책 그 이상의 아주 묵직한 변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변화죠? 아까 저희가 분석하면서 다들 놀랐던 지점, 바로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절대 기준은 항상 소득이었습니다. 네, 그쵸. 돈을 얼마나 버느냐. 네, 소득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결정됐죠. 근데 고유가와 고물가, 그리고 지방 소멸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닥쳐온 지금 국가는 여러분의 지갑 두께만큼이나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확인한 것처럼 소득이 똑같아도 소멸해가는 지역에 남아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25만 원을 더 얹어주는 그 구조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인프라가 빵빵한 수도권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그곳에서 묵묵히 불편함과 고비용을 감수하면서 사라져가는 지역의 불빛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국가는 이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한다는 사실 자체를 국가에 대한 하나의 기여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주 자체가 기여다. 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기름값을 보태주는 정책을 넘어서 다가올 미래의 복지 패러다임에 이동하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소득 부족을 메꿔주는 단순 경제적 구제를 넘어 국가의 인구 분포를 지리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지리적 생존 보상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와, 지리적 생존 보상금이라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이 좀 돋네요. 그 빈부격차를 줄이는 복지를 넘어서 이제는 나의 거주지가 미래 사회에서 하나의 생존 가치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군요. 네, 관점의 거대한 전환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주유비 몇만 원 더 받는 꿀팁 정도를 알아보려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이 거대한 전환점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장 내일 주유소 가격표 보시면서 막 한숨이 나오더라도 오늘 우리가 풀어낸 이 정책의 거대한 밑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조금이나마 위안과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활 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앞으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자료를 해독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